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어떠십니까? 5호선 객차 내부인데 아이가 신발까지 벗고 이렇게 선반에 매달려서 철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은 보시다시피 핸드폰만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글쓴이에 따르면 이 주변에서 애 다친다, 못하게 해라 만류를 했는데도 꽤나 오랫동안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 잘못, 아니면 엄마와 아이 모두의 잘못, 아니면 이런 것도 이해 못해주는 주변 승객들의 잘못?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동거하던 남성 2명이 긴급 체포됐는데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자, 이 경찰의 압박 수사로 한순간 도둑으로 몰렸던 20대 취업 준비생 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 황당한 사연 소개해 올리죠. 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던 10대 알바생이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영수증을 한 손으로 건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이 손님 추적 중입니다. 자, 아직도 이 사건 반장이 시간대를 조정한 걸 모르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문 열고 시작할 테니까 빨리빨리 올라타시죠.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해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럼 출발하죠.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운전자가 서울 강남에서 강도 행각을 벌여온 3인조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박지윤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수호 선생님도 저기 옆에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호 선생님 제가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야, 너 왜 쓸데없는 약간 그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계세요 지금. 예, 예, 지금 화면에 안 잡혀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좀 보이네요. 예. 네, 저도 네. 저희 계신지 계십니다.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통역하고 계실지 지금 이 저 대화를- 사투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 정말 궁금해요. 사투리. 이거 한번 해볼래 예. 하시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하시네 예. 우와 잘하시네 예. 예. 알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변호사님 웃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저희 팀장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시청률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화요일 멤버 두 분께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항상 월요일 안 좋네요 잘. 누구 근원적인- 때문일까요? 그런적인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항상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뺑소니범 잡고 보니 점점점입니다. 자, 이 최근 서울 강남구 그리고 성동구에서 조직적인 강도, 떼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모두 8명의 용의자 가운데 이 5명을 경찰이 붙잡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이야기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과 얽힌 사건이죠. 네, 그 한 명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고를 쳤습니다. 앞서 뺑소니범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사건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뺑소니 상황을 좀 보실까요? 서울 은평구에서 지난 13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금 영상 보시면 골목길에서 갑자기 70대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장면을 멈췄고요. 예. 차량도 받고 다른 가게 건물도 일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려다보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그러네요. 예, 운전자가 뺑소니를 하고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강남에서 일어났던 3인조 강도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민들이 뒤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저 운전자가
주변 건물에도 숨었다가 오. 건물에서 들어갈 와.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나와서 달아나고 뿌리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대치 끝에 도망가지 못했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홍 기자가 소개한 당시 그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듣고 가시죠. 여기서부터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네네네. 또 어떻게 또 두 명이서 같이 잡았는데도 다 뿌리치고 저기까지 도망갔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갔나요? 아. 이렇게 누워서 한 사람은 위에 상체 잡고 저는 허리띠하고 밑에 잡고. 네네네. 아니, 이 기자, 그 70대 어르신 차에 치인 그 어르신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좀 세게 부딪히고 그리고 범인이 도망갈 아이고. 때 피의자가 도망갈 때 그대로 이제 자리에 바닥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는데요. 머리를 조금 다쳤다라고 합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이 뇌출혈이 의심되는 부상이 조금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앞서 체크포인트에서 짚어봐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자, 이 뺑소니범 조사 결과 충격적인 그 정체가 밝혀졌죠. 네, 저 도주를 했던 저 뺑소니범은 이 3인도 강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이제 70대 노인을 친 상황이고 뒤에서 이제 경찰이 쫓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렇게 달아났던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개포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 이렇게 속이고 문이 열리자 들어가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아 도주한 3명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경찰 포위망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그 3인조 중에 한 사람 뺑소니범이 잡힌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나머지는 아직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검거된 이 피의자 한 명, 이 사람도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차량을 또 제공했던 공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산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데 잡긴 잡았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는 뭐 CCTV를 통해서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이게 일단 그 뭡니까? 처음 이 뺑소니 사건이 벌어지고 이 범인이 잡히니까 은평서 이 사건이 뺑소니 사건이 벌어졌던 지역이 은평 지역이래요. 은평서 교통경찰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뺑소니범을 원래 그 강도 사건 때문에 쫓고 있던 수서 경찰서 형사들이 뒤쫓아 와서 우리가 쫓던 그 범인이다, 강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범인 하나를 놓고 양쪽 은평서와 수서서가 이렇게 딱 만난 상황인데 이럴 때는 보통 영화에서 그런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영화 같으면, 관할구역 뭐 이런 거. 이거 잡은 어떻게 사람 키플스 파인더스 그러니까 찾은 사람이 먼저 아닐까 싶어서 저도 지금 관련되는 분들한테 이거 관할 어디냐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톡을 보내놨는데 경찰관들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봐요. 제 카톡을 확인을 답이 안 하고 알려줬군요. 있는 듯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적 중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절도범이 막 도망가는 도중에 뒤에 있는 사람이 잡았을 때는 그 절도 현행범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체포의 과정이었으니까 은평서에서 아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는 싶은데 또 은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잡았고 그 사건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이니까 우리가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종료하는 것까지 경찰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아마 은평과 수사가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홍 기자, 비슷한 시기에 또 서울 성동에서도 이 떼강도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데, 자, 이 떼강도 중에는 성동에서는 2명이 붙잡혔다고요? 조금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예. 전부 잡혔고요. 다 일단 3명인데 잡혔어요? 더 조력자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일단 그 주말에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양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택배 기사라거나 뭐 어떤 가장을 했다기보다는 아파트 주민의 뒤를 미행했어요. 따라가다가 갑자기 흉기를 내세우면서
너 지금 돈 내놔 이런 식으로 금품을 달라고 하다가 그러다 마치 음식 배달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 2명이 잡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이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3인조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수 이제 강도 미수 혐의 등이 일단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 남은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이제 신청해서 발부 여부를 가늠할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새벽에 벌어진 강도 사건이네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밤중이나 이런 계속 지켜보다가 아파트 주민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가 범죄 여부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벽에 이 귀가 중인 사람을 쫓아서 들어갔다가 지금 강도짓을 한 건데 마침 새벽 4시 20분에 음식 배달원이 오면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좀 상당히 아하. 만약에 이 새벽에 아마 좀 새벽에 일을 하시는 분이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사도 못 하셔서 이제 음식 배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와, 이분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새벽에 배달하다가 보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던 거거든요. 지금 조직적인 좀 강도 범죄 같아요. 특수 강도가 됩니다. 2명 이상의 범행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게 3명인데 강남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성동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마도 이 관련성이 뭐 혹시나 뭐 조직 관련 아닌가 이런데 이 사람이나 연령이나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3명이 마찬가지로 된 걸로 보이고 예. 이게 뭔가 연관성은 좀 없는 게 아닌가. 뭐 좀 삶이 어렵다 보니까 강도 사건이 지금 자꾸 일어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승 의원님,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떼강도 짓을 벌인다는 건 좀 되게 무모한 짓 아닌가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단독범도 아니고 예. 뭐 3명, 4명, 어떻게 언론 보도에 따르는 3명 뭐까지 4명까지도 보고 있는 듯한데 사실 굉장히 경찰 쪽에서 좀 긴장하고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파트 단지라는 곳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고 난 다음에 새벽이나 저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더 범인들을 찾고 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영양실조의 감금입니다. 자, 홍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 한 남성이 숨졌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 일요일에 접수됐습니다. 일요일에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같이 살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일단 20대 남성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동해 봤는데요.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과수에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는데요. 부검 의뢰했는 과정에서 중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양실조의 저체중 상태였다. 이야. 이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숨진 남성과 같이 살고 있는 2명의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중감금 상해 혐의가 적용됐고요. 일단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양실조와 같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3명은 학교 동창으로 함께 지내다가 이번 달 들어서 원룸에서 같이 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야, 무슨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라니. 하하. 자, 아무튼 지금 홍 기자가 얘기한 그 친구 2명, 함께 살고 있던 친구 2명, 오늘 경찰에 의해서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네요. 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에 열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체포가 이루어졌고요. 일단 이 2명 중에 1명이 친구가 숨진 것 같다라면서 신고를 했고 이제 소방당국도 출동하고 경찰도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2사람 함께 살던 2사람을 체포해서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2사람이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서 사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기 때문에 원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서 현재 국과수에서 시신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홍 기자, 40분만 지금 보니까 40분 만에 일단 오전에 영장 심사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또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여부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다만 피의자들이 2명이 모두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한 상태였다라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실제로 살인을 할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영장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이제 감금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돈 문제가 있는지 같이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영장심사에 출석할 당시에는 친구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지만 전혀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뭐 승 의원님, 뭐 저희가 일단 그 고등학교 동창이라니까 친구라고는 표현은 하고 있지만 친구한테 이렇게 하진 않죠. 예. 일단 그 점은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영양실조의 저체중 상태, 더군다나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까지 있었다. 이게 지금 오전 내내 그 사회 기사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이게 뭘까요, 도대체? 사실 원래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죄명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중간금 치사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살인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그 형벌이 강해지는 것이고 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미필적 고의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아직 사건의 결과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굶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도 있고 저체중도 있고 폭행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세 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희들이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인죄로 중간금 치사해서 살인죄로 갔다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의 외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 친구 두 명이 거처를 계속 같이 살다가 거처를 옮긴 게 딱 이번 달이라는 거죠. 그 오피스텔. 그런데 마침 또 그 같이 살던 이 친구가 네네. 숨졌습니다. 네네. 이거 뭔가 거처를 옮김과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아까 조심스럽게 우리 홍 기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 장소를 옮겼는 게 과거가 더 좋았는지 지금이 더 좋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만약 과거보다 현재가 좋아졌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망한 그 분이 어느 정도의 금전적 어떤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분이 얼마만큼 이제 몸이 불편하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경찰 쪽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망한 사람은 진술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정황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그 정황 속에서 분명히 범죄의 동기가 있다면 충분히 그 범죄의 동기를 가지고 이 범죄가 마지막까지 공소 유지될 수 있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정황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일단 이게 무슨 돈 문제, 뭐 친구지간에 그렇죠. 돈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밥까지 안 먹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범죄 동기를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금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지금 얘기는 좀 다릅니다. 두 사람의 진술도 왜 가두게 됐는지 진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분리해서 신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CCTV에 좀 제출이 됐다고 하니까 파악할 부분이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폭행의 흔적이 몸에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영양실조 상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사인이 뭔지 영양실조가 죽음에 뭐 어떤 직접적 계기가 된 건지 아니면 폭행이나 어떤 다른 어떤 뭐 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국과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면 살인인지 좀 확인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분리해서 피해자랑 이 가해자 친구들이랑 어떤 관계이고 피해자의 가족들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 부분이 좀 확인된다면 범죄 동기까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좀 알 수 없는 참 미스터리한 사건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경찰의 압박 수사로 도둑 누명을 쓴 20대 취업준비생이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거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이 기자, 뭐 지금 인트로에서 설명한 대로 도둑 누명을 썼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 가서 그 누명을 벗었다. 어떤 누명을 어떻게 뒤집어 쓴 겁니까? 이게 2018년 1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대 남성 최모 씨가 이제 집에서 독서실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습니다. 이 뭐 붉은색 지갑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버스 기사에게 건네고 여기 지갑이 있다라고 건네고 하차를 했습니다. 그 지갑에는 뭐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이었는데 뭐 신분증과 면허증, 뭐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나서 이제 이 사건 지갑을 주워준 걸 잊고 지내다가 한 8개월쯤 지나서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 이 분실한 지갑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거든요. 아니 돌려줬다면서요. 이게 분명히 돌려줬는데 경찰은 아니 그런 적이 없다. 와라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 지갑을 받은 것으로 이제 그 피의자가 이 당시 이제 최 씨가 피의자였던 최 씨가 지갑을 줬다라고 했지만 그 지갑을 받았다라는 그 버스 기사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두세 차례 이제 부산 지역으로 다시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자신은 가져가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 지갑을 줬고 그거를 뭐 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이야기까지 다 했다. 이런 말도 했지만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법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범인이다. 네가 범인이다. 이게 일단 이 최 씨가 말이죠.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들었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당사자 얘기 직접 듣고 얘기 이어가죠. 이제 조사받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분이 나오셔서 이거 그냥 인정하면은 뭐 10만 원 안쪽해서 경공제위원회 열어서 기록에도 안 나오니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개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닌 걸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받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게 뭐 CCTV도 있고 캡처 사진도 있으니까 이거 뭐 검찰로 넘기겠다. 제가 그래서 CCTV 원본을 달라 하니까 일단 다음 조사로 올 때 그때 주겠다. 다음 조사 때 가니까 이게 매년마다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가 밀려서 CCTV가 삭제됐다. 자, 이 지금 인터뷰는 이도성 기자가 그 당사자분과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을 지금 전해드린 건데, 자, 승 의원님. 네네. 야, 이거 아니 무슨 무슨 살인의 추억 영화 이걸 찍을 때 경찰도 아니고 이렇게 다짜고짜 몰아가기 식으로 수사하는 게 이게 전 너무 생경한데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를 하죠. 사실 확정 판결 되기 전에 재판받는 피고인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그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첫 번째 내가 오래 수사해봐서 아는데 이거 그냥 경범죄 처벌법으로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끝내자라는 거는 그냥 그 피의자를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사건 쉽게 처리하고 싶고 사건 하나 빨리 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첫 번째 정말 점유이탈물 횡령이 있다 할지라도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끝나지 않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팩트 자체가 틀려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지 증거 없이 선입견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청년은 이제 20대고 앞으로 정말 전도 유망한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청년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쉽게 일처리 하나가 잘못되면 이 청년이 나중에 미래의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수사는 앞으로는 조금 정말 하면 안 되는 수사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 기자, 이게 왜 경찰은 이분의 얘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 나름의 주장은 있습니다. 나름 정황 증거에 대해서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앞뒤를 맞춰보고 좀 사실관계 그리고 물적 증거까지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경찰의 입장은 CCTV에 지갑을 줍는 장면이 나오더라. 최 씨가 지갑을 줍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이 지갑을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로 최 씨를 조사했더니 거짓 반응이 나와서 이 증거를 토대로 우리는 혐의가 있다고 믿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내용 들으니까 이 최 씨의 주장이 정말 맞다면 저는 이 버스 기사분이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줬는데 난 받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을 때도 처벌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요. 요
이 버스 내에서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절도죄가 될 수가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남은 물건을 주었는데 또 이걸 신고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또 신고하지 않을 수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사실 지금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 맞아요. 뭐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남의 뭐 유술물 같은 것도 줍는 것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생기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신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아니, 아무튼 그래서 1심 판단이 어땠어요? 1심 판단은 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점유물 이탈물 횡령죄 유죄가 성립한다고 봤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피고인인 최 씨 측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그 말씀을 하시네요. 만약에 정말 이런 식이라면 말이죠, 변호사님. 네. 뭐가 이렇게 뭐 버스든 뭐 어디든 떨어져 있어도 보지도 말고 줍지도 말고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네,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습득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뭐 기억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그랬을 수가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괜히 주어서 신고하는 바람에 본인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아하. 어쨌든 간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하고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피고인 진술은 계속 같아요. 나는 뭐 훔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 진술은 계속 번복이 되거든요. 또 경찰관 등등의 진술이 이 기억이 완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 1심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했다가 무죄로 바꿨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을 항소심 재판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재판에서 이 피해자 경찰관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피고인 얘기는 계속 최 씨 얘기는 계속 똑같았었고요. 아하. 이런 부분이 가장 컸었고 경찰이 CCTV가 복구가 불가능하다. 요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말이 좀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또 최 씨 피고인이 제출했던 증거 중에 가장 좀 확실한 증거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 친구랑 통화했던 통화 내역입니다. 통화 내역에 보면 내가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예, 뭐 예.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통화할 때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랑 짜고 미리 증거 확보해야지 할 사람은 없을 뭐 거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등등 증거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그러면 말이죠. 이 대법원까지 가는 긴 재판 끝에 무고 혐의를 벗었는데, 그런데 20대 남성이잖아요. 뭐가 됐든 3심까지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래저래 잃을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는 지역과 학교가 달라서 이제 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사건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당시 졸업 준비반이었습니다. 이제 4학년 2학기, 대학생 4학년 2학기여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느 한 기업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 일주일에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조사에 뭐 2차례, 3차례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런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뒷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자, 심 의원님, 지금 김현정 님도 그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또 이런저런 피해, 누가 보상,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경찰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따져야 되고 이 고의 과실이 이제 국가배상법상에 이제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자는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난 분명히 안 했는데 안 했는 거를 내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국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국가배상법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관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과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지갑을 버스에 딱 주었거든요. 예. 이게 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경우에도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는 시간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이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전기사에게 맡기는 것도 운전기사가 나 몰라라 이래버리면 제가 또 답답한 일이고 그래서
저 운전기사에게 전해주면서 운전기사한테 그 택시 버스면 운송조합 있잖아요. 그 들어간 차고지에 전화해라. 지금 저 지갑 하나 습득했으니까 가면 유실물센터에 가는 거다라고 확인하고 제가 그 전화 받고 그렇게 내렸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대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시네요, 진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공유 차량으로 렌터를 하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뒤에 랩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랩탑이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다른 장소에 이제 맡겨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렌트카 회사에 가고 다른 장소에.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랩탑을 들고 내렸는 거예요. 그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예. 언제나 이런 물건이 발생했을 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그 마지막까지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좀 귀찮지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가 다 봤다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고 정확히는 동거하던 남성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다 본 사건입니다. 일단 당시 사건이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월부터 연인 관계였던 이제 동거하는 남성, 여성이 이제 같이 살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인 관계였고 40대 남성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는데요. 같이 살기로 해서 여성의 집에 같이 삽니다. 여성에게는 7살 정도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같이 살게 되는데요. 1년쯤 지나면서 슬슬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여성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대로 범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울면서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이 없었고 계속해서 폭행을 저질러서 뇌진탕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지금 나오는 사파만 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자, 당연히 저렇게 폭행을 하면 저 엄마 입장에서는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헤어지자고 욕을 했겠죠. 그랬더니 또 다음 상황이 벌어졌죠. 네,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니까 이제 오히려 더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몸을 이제 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요.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있는 데서 너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니까 너는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가 있는 앞에서요. 자신의 몸을 막 해하면서 흉기를 들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해야 하는데 이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승희 의원님, 저도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잠깐 뭐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잔상이 아직까지도 남거든요. 뭐 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싸움 같은 건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 입장에서 말이죠. 엄청난 진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범죄학 책들 보면 이렇게 큰 친구들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크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데자뷰가 돼서 다른 폭행하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폭행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 올리지만 분명히 부부싸움 하는 걸 아이에게 보이는 것 자체도 분명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이가 남는 트라우마가 평생 남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아이 앞에서 폭행하시면 안 된다. 즉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네, 진짜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뭐 폭행하고 자해 이런 행동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아이 보는 데서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 행동을 입건하지 않았지만 성 의원이 좀 설명한 것처럼 입건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크게 이제 하더라도 그 폭행만 이제 입건을 했지 이걸 아동 학대라고 사실 안 봤던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학대는 정서적인 발달에 장애를 줬을 때도 아동 학대가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되고요. 그래서 요 4차례에 걸쳐서 학대하고 폭행하고 자신의 자해했던 이 부분 요것도 아동 학대죄에 지금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들 특징이 또 있죠. 여기서만 그치지 않잖아요.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이 특수 협박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오빠였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이런 협박을 가한 특수협박죄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죄냐면 이 40대 남성, 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부착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동선을 다 파악했던 거죠.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런 연락을 계속하다가 수신을 거부당하고 112에 신고를 하니까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협박성 문자, 메시지 이런 거를 뭐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 그래, 지금 밟아준다. 미리 준비한다. 너가 고소하기만 기다렸다.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거의 뭐 이제 그 정신병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뭐가 이 남성의 이 진짜 야수의 본능을 확 일깨우게 한 걸까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어떤 세계 속에 노이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로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옵세션이라고 집착이 딱 생기면 그 집착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이러한 어떤 집착이 한번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받아 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어떤 집착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향후 이란 재범의 위험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법원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진짜 이런 사건 다룰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참 상대를 만날 때는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해. 더군다나 아이가 있을 경우엔 말이죠. 더더군다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보고 저런 아무튼 이 남성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죠. 네, 징역 2년 선고됐습니다. 일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아이까지 피해를 입혔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래서 범행을 답할까 봐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됐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했다. 그리고 벌금형 이외에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더 없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보기엔 약합니다. 약하죠. 약한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나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이 있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단순 협박, 단순 폭행,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등등이 대부분 반사 불벌죄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다 빼고도 그런 거 다 빼고 남은 게 뭐 아동학대죄 등등 남은 걸로 지금 2년형을 준 거거든요. 예.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전과도 없고 뭐 그런 것 피해자 합의됐고 이런 거 고려해서 한 거긴 한 거지만 그럼에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해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 의원님, 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부 얘기를 보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기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형에 참작을 하는 거. 저는 이게 크게 이해가 아직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말이죠.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 놓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비진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 합의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박 같은 경우는 법원에 반의사 불바 저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여하튼 그게 정말로 거짓의 의사 표시만 아니면 그걸로부터 빨리 빠져나오고 싶더라도 합의를 했다면 그 부분은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뭐 특히 가정 내 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양가의 감정, 두 가지 감정에 있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폭행을 했다든가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했을 때 결국 그 장소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환경 속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이런 경우에서의 합의는 제가 봤을 때 양형 참작 사유로 보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진의가 아니면 이 법적 효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 이 재판부가 그렇게 또 뭐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막 크게 일가를 했더라고요. 좀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행을 선고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미 전 여자친구한테도 뭐 갈비뼈나 이런 것들을 골절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전화 도청도 했던 게 있고 이거는 처벌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럼 그렇죠. 이제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건 결국은 이 피고인의 이 남성의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성을 자신의 어떤 소유물로 지금 보는 그런 모습을 법정에서 부장판사가 이걸 선고를 하면서 인격 처리돼라. 소유물로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그거는 뭐 조금 뭐 형이 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실형 2년 정도 선고가 되면서 뭐 그 얘기를 함으로써 좀 경고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20대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멍멍 지져봐. 자, 입주민 갑질 사건입니다. 내용이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20대 입주민이 아버지뻘 경비원에게 야, 너 개처럼 지져봐 라고 하는 등등 수년간 폭언을 일삼았다는데 여기서 관련 내용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나이 먹더니 뭐했냐? 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 당근 있어? 모자 계속 해봐라. 진짜가 지금 내가 맞을게. 내가 입주민이다. 가서 고치라고. 내가 민원을 넣었어요. 야 빨리빨리 해야 될까 내가 이거 니가 휴지로 닦는 거 봐. 만약에 말이죠. 진짜 제가 저기 있었으면 저 인간은 진짜 아유 정말. 자, 이 기자가 아무튼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삐 소리가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모를 정도로 삐 소리가 많았지만 맥락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전 멍멍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입에서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20대 남성이었고요. 어제 저희 JTBC 뉴스룸에서 추적 보도에서 훅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데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에 있는 곳입니다. 이 50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지금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저 피해자는 석 달 만에 일을 그만뒀고요. 그 취재 결과 저희 취재진이 추가로 알아본 결과 수년간 저때뿐만 아니라 수년간 경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이런 갑질을 당한 이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내용인데요.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하고 뭐 침을 뱉고 직원들이 말리자 주먹까지 내보이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영상으로도 나갔는데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장면은 그겁니다. 침 뱉어놓고 그걸 닦으니까 하하하 이 자식이 침 닦는 거 봐 하면서 막 그걸 또 비웃는단 말이죠. 승현님? 참 어떻게 사람의 이렇게 말문을 막히게 만드는 행동을 저렇게 스스럼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사실 저런 폭행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뭐 혹시나 다른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좀 녹음하시고 또 저희 그 사건 반장에 제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로 억울한 일 있을 때 참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좀 남겨놓으시고 관계기관에게 신고하시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승현님 말씀 주셨지만 진짜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으신 가족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좀 제보를 주십시오. 자, 그 앞서 이제 이도성 기자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결국 이런 일을 당하곤 그렇죠. 말이죠. 저 같아도 저 직장 못 다닙니다.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모욕감, 조롱, 그리고 아들뻘이거든요. 아들뻘한테 그런 모욕감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JTBC에서 좀 인터뷰를 좀 요청했는데
혹시나 또 보복하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모욕감 때문에 인터뷰도 좀 거절했다고 해요. 봤을 때는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막 좀 상당히 두려움이나 또 트라우마가 좀 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20대고요. 마포 주상복합의 입주자다. 그리고 또 뭐 카페를 그 근처 동네에서 운영한다고 해요. 뭐 좋은 부모 만나서 세상을 쉽게 살다 보니까 저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던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 기자, 수년간 여러 명의 경비원에게 똑같은 저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취재한 사실대로는 일단 피해를 호소한 경비원이 더 있었습니다. 폭언과 욕설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복당하거나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 하면 보복하거나 그러고 혹은 내일 나오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 없이 폭언을 한 다음에 순찰을 해라. 건물 앞을 10분마다 순찰해라. 돌아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린다거나 계속해서 보복을 하니까 너무 심장이 쿵쿵 뛰고 불안정해서 그만뒀다. 이렇게 호소하는 당연하죠. 경비원도 있었고요. 예. 보복과 협박성 발언이 계속 오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JTBC 취재진이 경비 노동자 중 한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만두신 분 중에 한 분을. 잠깐 여기서 그분 인터뷰 듣고 얘기 이어가죠. 안 쳐다보려고 발자국 소리까지 내가 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뭐 갈비뼈를 몇 대를 보라고 그러는데 생명에 또 위협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나는 항상 이렇게 을이야 을 마음을 그냥 굳게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아직도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게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예. 승현님, 예. 지금 정말 진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마음 아픈 부분은 뭔가 하면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책을 하세요. 내가 조금 참았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 경비 노동자라는 직장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또 하나의 직장이고 그 직장에게 그만두게 되면 내가 같이 있는 나의 부인, 나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 어리다. 참자. 나 어리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리다. 예, 그러니까 경비원께서 나 어리다. 그러니까 좀 참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막상 또 그 입장에 되면 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이런 일은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단독 보도했는데 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그만두신 경비원 분의 자녀분이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만두신 경비원 중 한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저도 그 20대 입주자가 운영한다는 카페에 가서 정말 제대로 갑질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될까 봐 꾹 참았습니다. 제발 무거운 벌을 받길 바랍니다. 라고 써주셨더라고요. 이 기자,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이? 일단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넘겨졌지만 일단 어떤 입장인지 이제 취재진도 계속 이제 접촉을 했는데 결국 왜 대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폭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물었지만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제가 좀 인터넷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입주자가 한다는 카페에 이미 뭐 누리꾼 수사대들은 뭐 이렇게 어딘가를 지목을 하고 있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입주인 말이죠. 그럼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까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뭐 이걸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업무방해죄, 뭐 초범이라면 뭐 징역형이나 이게 나오긴 좀 어려운데 지금은 동영상이 지금 CCTV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재판에 지금 넘겨진 상황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 틀어진다 그러면 판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좀 틀어가지고 본인이 과연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뭐 판사라든지 방청객이 보는 데서 네가 한 행동이 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징역이 좀 나오면 징역 좀 더 나와도 저는 뭐 이런 말 제가 거의 안 하는데요. 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뭐 초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저런 행동에 대해서 과연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좀 알게 돼야 될 것 같고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제가 뭐 디지털 성범죄도 그렇고 이런 어떤 경비원 갑질을 하는 입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전에 자기의 전과 기록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뭐 폭행 전과도 없고 다른 전과도 없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쭉 갑질을 해가 왔는 거잖아요. 그게 다 저는 누범이고 상습이고 그게 계속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이러한 경비 노동자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다는 점을 더 생각하셔서 초범이 아니라 국가가 이런 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모욕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깨알같이 모든 범죄 다 찾아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죄값을 치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집에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저 지경이 됐는지 저는 아직도 지금 이걸 방송을 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 손으로 영수증 줬다. 참, 이것도 말이죠.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던 10대 알바생이 휴게소 한가운데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 이유가 황당한데요. 먼저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죠. 또 한 손으로는 마감장을 쓰고 또 한 손으로는 카드랑 영수증을 드렸는데 손님이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고객님 카드 좀 받아주세요 이러고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이제 앞으로 그런 데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 보는 일을 하면 또 그런 사람도 있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기도 하고. 자,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홍 기자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9일 사건입니다.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던 그 계산대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손님이 갑자기 10대 종업원을 마구 때렸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저렇게 손찌검, 주먹으로 마구 때려서 자세히 보면 저때 마스크가 살짝 벗겨집니다. 검은색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피가 나면서 얼굴에선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그 얼굴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폭행을 저지르고 주변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왜 일어났는지 아까 인터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카드와 영수증을 그러니까 당시 한 손으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장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한 손으로 이제 카드 결제가 끝난 다음에 카드와 영수증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지 않고 갑자기 주먹부터 내지른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고요. 일단 가해자가 그 다음에 주변 시민들이 만류하고 그리고 신고하니까 갑자기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승현님, 저도 솔직히 뭐 이런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계산을 하는데 그 점원이 한 손으로 뭘 건네주면 솔직히 저도 기분은 딱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모두 주먹질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가 의도가 있는 행동과 의도 없이 한 행동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저 정황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왜냐면 알바생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계산도 해야 되는 당연하죠. 입장이면 그냥 이렇게 전해줬을 때 정말 기분 나쁘면 잠시 멈추고 나의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라 그러면 되지. 어떠한 이유,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람을 때리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그냥 폭행도 한 번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좀 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예. 뭐 하도 좀 못할 건데요. 뭐 뭔데 그게 뭔데 자기가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자신의 어떤 분노 조절 안 되는 것을 전가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신의 어떤 화남 어떤 그런 것들을 한 손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때리고 욕하는 모습까지 전개된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저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한 손을 좀 한 손 주는 거고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죠. 휴게소에서 뭐 먹었으면 받고 가면 되죠. 저렇게 폭행하고 저렇게 욕설을 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것을 본인이 드러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손으로 주는 게 정 기분 나쁘면
너도 그냥 한 손으로 받아라. 어? 그렇죠. 지도 한 손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 뭐가 어쩌라고. 자, 지금 가장 걱정은 이 학생의 상태일 것 같아요. 이 기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영수증 어떻게 받았더라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보통 이제 자리에 놓거나 뭐 한 손으로 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받으면 그만인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한두 대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은 얼굴과 코뼈, 입 등을 크게 맞아서 부풀어 오르는 등 피해를 입었고요. 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좀 가정사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생계를 꾸려오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영수증을 건넸는데 주먹이 날아왔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영수증 쓸 때 앞에 건장한 성인 남성이 있다면 내가 영수증 쓸 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지금 참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카드 결제를 하고 도망갔어요. 금방 찾아요. 아마 순식간에 찾아낼 거고요. 상해죄하고 모욕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판사 앞에서 한번 그걸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영상 같은 거. 왜 그랬냐고. 왜 한 손으로 못 받겠냐고. 왜 이상하냐고. 그래 본인이 잘했으면 그 판사 앞에서도 소리 한번 질러 보시든지. 그래서 좀 엄중하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한 행동만큼의 대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의원님, 진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앞서 그 뭐 20대 입주자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 정말 사실 뭐 대한민국 4천만의 국민이 5천만이요. 살고 5천만 예. 국민이 살고 있는데 그 국민들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은 많을 수 있겠어요. 물론 모든 사건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비원 갑질의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휴머니즘이 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캐피탈리즘의 자본주의에 살더라도 여기서는 분명히 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온이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경비원들 스스로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어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앞에 칸막이 같은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사정 때문에 많은 칸막이가 만들어져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CCTV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 폭행하면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 점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그리고 아까 이 강남 3인조 강도 그 경찰청에 아까 문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관할 이 다툼. 이거 답이 왔다면서요? 예, 이게 참 경찰청 계시는 분 그 총경님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굉장히 긴 장문으로 또 이렇게 그 짧게 답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양 관서가 협의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은 당초 수사하던 관서로 인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양 관서에서 의견 입장이 다르다면 상급 관서에서 정하여 지휘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서울청에서 조정을 해주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길겠죠. 너무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길게 하셨네요. 길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줬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시청률을 올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간발의 차로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화물차 뒤를 달리는 승용차 한 대. 2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앞두고 1차선에 있는 화물차 뒤로 차선을 바꾸는데요. 바로 그때 좌회전하던 화물차에서 수톤에 달하는 철제 빔이 옆으로 쏟아집니다. 승용차는 겨우 사고를 피했는데요. 만약 차선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운이 좋았다며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이 적재불량 사고라며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교차로에서 나란히 좌회전하는 두 차, 결국 서로 부딪히고 맙니다.
이번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가 뒤따라오던 다른 차와 부딪힙니다.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일대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 일당.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고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 이 기자, 보험 사기 범행에 미성년자들까지 뭐 가담을 했네요. 네, 이게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그런 보험 사기의 전형적인 범죄입니다. 이게 교통 위반, 차선을 넘거나 교통 수칙을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60차례에 걸쳐서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무려 6억여 원의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됐네요. 6억여 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수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입니다. 이 사람들 보통 이렇게 교통법규 차선을 침범한 사람을 들이받으면은 과실 비율이 8대2 또는 9대1이라고 해요. 넘은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의를 사고를 내더라도 본인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고요. 동네 선후배 사이에 일단 일당이 이 인터넷에 꽁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글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모두 가담한 60명 가운데 9명은 16살에서 18살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그리고 앞서 그 화물차 철제빔 영상 좀 다시 틀어주시죠. 아유, 참. 네네. 야, 저는 정말 저 영상을 무섭죠? 보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지금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적재를 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2018년에 이게 적재 방지 이탈 의무화 와, 기준이 있는데 진짜 저거 이 기준 왜 위반했냐면 이 밖에서 이제 덮개로 적재함을 만들든지 예. 아니면 완전 고정 장치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덮개도 없죠. 누가 봐도 저거 금방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나간 거거든요. 법 위반도 법 위반이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큰 사고가 안 나서 망정이지 정말 지금,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 풀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는 봤거든요. 저렇게 되고 나서 저 트럭 운전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 지금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 차량 운전자 쪽으로 옵니다. 근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와서 죄송합니다. 뭐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 거죠, 사실은. 사고가 났으면 뭐 인사하러 연락했나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저 화물 트럭 운전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저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고인데. 예, 정말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인천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보호자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초등학생 형제. 당시 형제가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이 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이들은 일명 라면 형제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동생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형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형제의 엄마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화재 사고가 형제만 집안에 방치했던 엄마의 방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상한 승합차가 경찰의 집요한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승합차 한 대를 뒤쫓고 있는 경찰. 차를 세우고 차 안을 살피는데요. 뒷좌석을 덮고 있는 돗자리를 들춰보니 안테나가 달린 기계들이 보입니다. 이 기계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승합차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동하면서 수시로 범행을 지원했던 겁니다. 바뀐 전화번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300명, 피해 금액만 70억 원에 이르는데요. 한 피해자는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받은 7억 원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중계기 관리책 3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기계를 아예 차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벌이는 경우까지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와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야, 보이스피싱 저래서 진짜 추적이 어려웠군요. 아니 번호를 조작하는 기계를요. 그동안은 와. 가정집 모텔에 많이 숨겨놨거든요. 네. 숨겨놓고 조작을 했는데 이번엔 차 안에 넣어놓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할 때 보이스피싱을 할 때는 차가 움직였습니다. 차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니까 당연히 추적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잡히지 않았는데요. 저렇게 돗자리를 열어보니까 중계기가 나온 겁니다. 중계기 6대를 몰래 설치해서 저걸 설치하면 070으로 찍혀야 될 앞번호가 그렇죠. 010으로 찍히게 바뀌거든요. 저렇게 사기를 쳐서 2년 동안 피해자가 그 사이에 300여 명 그리고 아휴. 피해 액수가 70억 원이 넘게 돈이 사라졌습니다. 참,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사고 당시엔 라면 형제로,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으로 전해졌었던 이 사고, 그게 아니었네요. 네, 처음에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이 불이 난 것으로 알려져서 라면 형제라는 사건이 이름이 그렇게 명명이 됐었는데, 당시 이 엄마, 형제들의 엄마는 지인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형제 가운데 형은 과거 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거나 라면을 끓이고 불장난을 한 적도 있다라고 해서요. 원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엄마가 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선 거죠. 그래서 형은 엄마가 집을 비운 당시에 동생과 함께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여서 건물 전체에 불이 나도록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방임이었다. 네네. 재판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이죠.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11차례 정도 지인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형제만 집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했는데요. 그 시간을 좀 살펴보면 최소 4시간에서 최대 40시간, 그러니까 만 한 이틀 가까이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을 했던 걸로 조사가 되었고, 사실 2014년 11월에 남편이 가출해서 형제를 홀로 양육해 오다가 이 형제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서 지난해 8월 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만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실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반성해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보시고 3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대한민국 5천만 목 밀어주고 받쳐줘서 나쁜 목을 바른 목으로, 바른 목엔 띠라렉 디당렉. 셀프 직수로 관리하니까 더 깨끗한 얼음. 직접 먹어보면 맛있다. 탑 클래스 아이스 쿠쿠 셀프 직수 얼음 청소기. 자,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은 사반 가족 김영관님의 사연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진만 보셔도 두 사람 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형제 같아 보인다 이러실 텐데 알고 보니까 남매였습니다. 저 댕댕이 이름이 재숙이, 올해 6살이고요. 시로그 자부종이라고 하네요. 요즘 이 대형견 관련 사고 때문에 영관님께서는 이제 창고 안에서 이렇게 재숙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큰맘 먹고 산책을 나가면 재숙이가 그렇게 행복해한답니다. 그 행복해하는 순간이 너무 사람 같아서 저렇게 몇 컷 찍으셨다고 하네요.
저도 어제 올라온 이 사진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한동안 멍하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무튼 재숙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뭐죠? 네, 중국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차된 전기 자전거에서 갑자기 저렇게 연기가 나오고 갑자기 펑 폭발도 했습니다. 저게 배터리 부분에서 폭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깜짝 놀란 집주인이 문을 열어봤는데 화염이 바로 저 문 바로 앞에까지 치솟아서 네,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열렸는데 그러네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좀 빨리 꺼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안. 지금 뛰어오잖아요. 예,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옷도 못 입었어요. 속옷 차림에 저 청년이 다가와서 저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我反应也没有什么反应，就反正很迅速的跳下来，然后就拖鞋也是一样一只的，然后拿着灭火器就往外面冲。太着急了，就心里面根本就没想着注意自己的形象之类的，就直接冲出来了。 네, 슬리퍼도 못 신고 그냥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저렇게 뛰어나와서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이제 안전핀을 제거하고 불이 난 전기 자전거를 향해서 소화기를 분사했고요.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관리실 직원과 주민들까지 청년을 도와서 그렇게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서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한 이 청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폭발 소리에 놀라서 곧바로 달려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 아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딱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배터리는 한국산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다음 현장 러시아로 이어갑니다. 아하,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네, 밖에 이제 영상을 보면은 사람이 매달려 있죠. 한 명이 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왜 매달려 있나 했더니 저기 3층 아파트 3층에 불이 났습니다. 이 뿌연 연기가 아파트 창밖으로 솟구치고 있고 이 건물 안에서는 불이 번지는 모습 저렇게 검게 올라오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3층에선 지금 누굴 아이? 네, 맞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못하니까 이웃집 남성이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타고 한 30m 높이에 있는 아파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남성들도 2층과 1층에 매달려서 아이들 구조에 나선 건데요. 각 층마다 한 명씩 이렇게 매달려서 도움을 줬던 겁니다. 3층에 있던 남성이 먼저 창밖으로 빠져나온 아이를 받아서 그 아래층 남성에 넘겨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받았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저런 식으로요. 매달려서 아이를 받고 해서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서 두 동생이 이어 마지막으로 10살 된 형까지 정말 무사히 탈출에 성공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소방관들도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했다라고 하고요. 아이 부모들은 어디 갔어요, 부모? 일단 현재 언론에 따르면은 이 아이 엄마는 이 남편에게 맡기고 산책을 나갔고 남편도 잠시 볼 일이 생겨서 현관문을 밖에서 잠근 채로 외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밖에서 잠긴 집에 아이들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화재 발생 이후 이웃 주민들이 3층 집의 현관문을 부수려고 했는데 잠긴 상황이라서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저렇게 외벽 배수관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 사람들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영웅입니다, 영웅. 자, 다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시죠. 지금 어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번엔 그냥 사다리입니다. 한 남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천장에 물이 새는지 보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남성이 먼저 올라갔는데요. 아래쪽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사다리 아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아기가 있죠. 아이인데 갑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인지 저렇게 갑자기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다리에 손을 짚었는데 잡히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일단은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저렇게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불안해집니다. 저렇게 올라가는데 한 계단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지금 말려야 되죠. 말려야 되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아버지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성큼성큼 올라갔는데 이때 저 5번째 계단이거든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더 올라가려는 순간 헛디뎌서 발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순간 구하러 왔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 아빠의 말을 잠깐 들어볼게요. 아찔하네요. 然后我在梯田下面，比如想的话会离开，小孩已经在上面绊了。
我也不知道他怎么走的，他们爬上去，因为那个其实中间坡体是多大，当时差点给他弄了一个那个手已经掉下来了。 순간 소리를 듣고 재빨리 돌아보니까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급히 내려가서 손을 잡고 그리고 밑에 그리고 엄마가 달려 나왔어요.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 나와서 깜짝 놀란 아기를 곧바로 전달받으면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오늘 그 좀 왠지- 심상치 않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죠. 수박을 깹니다. 순식간에요. 보디빌더인데요. 순식간에 수박을 깹니다. 지금 깨면 하나, 그 다음 수박도 받자마자 바로 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박을 해서 세 개의 수박을 탁 깨는데요. 저 세 개를 깨는데 시간이 7.6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를 저 영상으로 찍으면서 곧바로 현장에서 했습니다. 허벅지로 다 깼어요. 아니, 지금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저 수박을 깨는 그 신체 부위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세계 기록 같은 게 있나 봅니다. 전에 다른 보디빌더가 여성 보디빌더가 여성부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세웠대요. 14초 동안 수박 3개를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분은 7초 만에 해냈습니다. 사실 남성부 기록보다도 앞질렀다고 해요. 2017년에 한 이란의 운동선수가 10초 만에 저 수박 3통을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39살인 여성 보디빌더 코트니 올슨이 이 운동복 매장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매장을 이제 만들면서 이 기념하기 위해서, 기획하기 위해서 수박 깨기 이벤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켜놓고 녹화하면서 저렇게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 근데 저렇게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하면 좀 그런데 말이죠. 아무튼 뭐 기네스북 기록인가요? 기록감인데요. 그런데 기록에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사실 기네스 기록에 오르려면 기네스 심판관이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와서 저 기록을 직접 증명을 해서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터키로 가보시죠. 이건 또 어떤 상황? 한 여성이 구급대원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저렇게 구급차에 타려고 계속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데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 아픈 주인이 걱정됐는지 따라가고 싶은 모양인데 저 리트리버의 주인은 오랜 지병으로 집에서 이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돼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지 이 보건정책상 환자가 탄 구급차에는 동물을 태우지 못하게 돼 있어서 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그 표정만 봐도 상당히 시무룩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 지금 출발했는데요. 네, 애처로운 모습을 뒤로하고 구급차가 떠났는데 저렇게 목줄을 잡아당겨서 저지를 당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구급차를 뒤쫓아서 달리기 시작하는 저 리트리버 모습이 지금 보이세요? 세상에. 네, 지금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막 뛰어오고 있잖아요. 포기한 줄 알았는데 집에부터 저렇게 자동차를 계속 쫓아갔던 거예요. 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 네, 이 아름다운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데 결국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제 구급차 앞에 서면서 이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쫓아다녔고요, 저렇게요. 그리고 병원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리게 했다고 하고 결국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려는 마음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렇군요.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동물 태국으로 가보시죠. 다람쥐인가요? 네, 다람쥐 한 마리가 좀 기절을 한 건지 저기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이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다람쥐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선 사이를 넘나들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마침 응급 구조대원 2명이 인근에서 밥을 먹다가 땅에 떨어진 다람쥐를 발견해서 저렇게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마음에 저런 식으로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살리기에 나섰던 거고요. 한 사람은 저렇게 가슴에 압박을 가하고 또 한 사람은 입에 공기를 불어넣고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살아났나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몇 분 뒤에 가까스로 저 다람쥐가 저렇게 의식을 찾아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몸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의식도 되찾았다라고 하네요. 입바람을 불어넣네요. 네, 그래서 불어넣으면서 저렇게 심장 만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구조대원들이 저렇게 팔다리 주무르면서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네요. 헐떡헐떡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데 저렇게 숨을 쉬다가 결국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멀쩡해졌다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일단 15분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저렇게 숨을 헐떡헐떡 하다가 이제 기력을 되찾은 게 한 15분 뒤였는데 구조대원들이 이제 공원에 놓아줬고 결국 이제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거 작은 생명까지 기적적으로 살린 구조대원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참 별일이 다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이어집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사건반장 혹은 사반가족회의, 사건반장 혹은 사반가족회의를 검색하시면 라이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개편 이후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잠시 후 뵙겠고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